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 전문가 또 패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하죠? 네, 심각한 주제일수록 좀 밝은 마음으로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보통 얘기하죠. 보금자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물리적 공간이 좀 편안하고 좀 그야말로 쉽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주거 수단인 동시에 이게 돈을 버는 수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주택이라고 하는 게 꼭 주거 수단이기보다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죠. 뭐 그 기능을 전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게 또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리고 객관적 수치로 봤을 때 부동산의 가격, 비중 이런 게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높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때 경험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또 특정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부동산 특히 토지는 제한돼 있죠. 근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계속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그게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잃어버린 30년, 20년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정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죠. 근데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생겼습니다.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더라.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내리더라. 이게 이제 몇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마치 진리처럼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한 측면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따 분석해 뭐 주시겠지만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하잖아요. 가격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일정한 가격을 우리 정한다고 해서 정해지지 않죠. 자본시장 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죠.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과거에 수도권이 계속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대규모 이제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서울의 어딘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죠. 또 인근 주민들은 왜 그 좋은 땅을 훼손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반대하고 또 일부에서는 왜 있는 땅을 놀리냐 거기라도 훼손해서 집을 지어야지 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죠. 수요 측면도 보면 그렇죠. 수요도 내가 좀 더 쾌적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 뭐 집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새를 살다 나는 이제 안정적인 내 집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을 사겠다, 취득하겠다는 이런 통상적 수요도 있는 반면에 집을 사놓으니까 보통 오르더라. 물가 이상으로 오르니까 이익이다. 한 채 사는 것보다는 두 채 사는 게 낫다. 3억짜리 사는 것보다는 30억짜리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내 돈은 없지만 대출 받아서 사자. 이렇게 해서 뭐 누가 그런 얘기도 한번 했죠. 나 평생 한 채 한 채 사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투자용으로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더 나쁜 상황이 대비해서 미리 사놓자 뭐 이런 가수요들도 있죠. 그래서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세 제도죠. 오늘도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많은데, 조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죠.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사실은 살짝 벗어난다고 할까? 뭐 그것도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주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이 조세를 통해서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금융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괜히 돈 벌어서 내가 어디에 영업을 위해서 또는 뭐 개인적 관계에서 빌려주거나 이런 것을 국가가 관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죠. 금융은 공적, 반쯤은 공적인 것이죠. 소위 국가 발권력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위임된 권력의 일부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쓸 것이냐, 누구에게 그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도 많죠.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냐. 사실 그렇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거용이라기보다는 뭐 투자,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국가 구성원 사이에 누군가는 국가 역량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다. 바람직하냐? 이거는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주로 이익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의견을 한번 또 모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토론회를 하기 전에 각 부처 장관들께서 그 공급 문제 또 금융 세제와 관련해서 주제별 토론회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토론회 결과도 제가 다 대체적으로 요약된 걸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좀 특기할 만한 거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단은 과거에 비해서, 과거라고 하는 게 뭐 아주 먼 과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얼마 전에 비해서 약간 변화된 게 있어요. 그 첫째로는 과거에는 부동산이란 당연히 또 주택을 포함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다. 또는 사람이 사는 게 주된 목적이다. 여기에서 돈을 버는 투자 또는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쓰는 게 정당하다. 이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가 많이 늘었어요. 아마 우리 사회가 저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소멸할 국가다, 뭐 이런 국제적인 지적이 있을 만큼 저출생 또 비혼 이런 게 많아지면서 그게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다라는 지적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어떤 뭐 정책 발표 자리는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를 좀 허심탄회하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급적인 말씀하실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해관계 조정이 원래 정치 또는 국가 행정을 하는데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흘러오고 저쪽을 당기면 이쪽이 밀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의제인데 그래도 우리는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이죠. 하다못해 어디 집회를 해도 우리는 절대로 부시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결론을 또 받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문제도 물론 어렵긴 합니다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또 이 주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또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일정한 선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의견들이 우리 정책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뭐 제가 이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게 약간의 이제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또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들한테는 큰 권력이 주어지죠. 권한, 권력.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 그게 권력인데, 그걸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되고, 국민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팩트에 기반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허위 사실에 기반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기반해서 논쟁을 하면 논쟁이 아니라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두 번째로 각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하고 세 번째로는 그 이해관계를 조금씩 조정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접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접근이 안 되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처한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요 간극이 생겼을 때 이걸 강제로 또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고 근데 그런 걸 하라고 우리가 대리인 공직자들을 뽑아놓거나 임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릅니다. 나는 요거까지밖에 안 하는데 강제로 요거까지 끌고 오잖아요. 이쪽 사람도 여기다 강제로 이제 끌려온 거죠. 그러면 일단 흡족하지 않죠. 싫죠. 그리고 심하게는 반발하죠. 그런데 이거는 책임의 영역입니다. 권한을 행사하면 그 권한에 따른 만큼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난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은 다시 또 그 남미 중남미 쪽 장기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또 시한이 또 있는가 봐요. 조세 제도는 법률상 언제까지 이렇게 내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한 때문에 지금 좀 쫓기긴 하는데 혹시 오늘 얘기를 하다가 좀 부족하면 네. 총리께서 한번 그 사이에 네. 한번 좀 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하실 때 가급적이면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동산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문가들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아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유나 과정이나 논거나 막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셔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복된 주장은 조금 더 줄여주시고 가급적이 많은 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요. 또 입장이 아주 다양한 분들을 오늘 모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을 텔레비에서 본 분도 계시고 유튜브에서 본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또 특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영역도 다양합니다. 입장도 다양하고 그래서 요약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모두에 드릴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건 뭐
대한민국 최대 과제에 관한 토론이라 뭐 심각하기도 한데 또 그러나 우리가 뭐 적군도 아니고 또 자기 입장은 좀 편하게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 앞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주택 공급, 주택 금융,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 부처 장관들이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고 또 부동산 토론회.kr 이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구체적인 의견들을 재정경제부 1차관이 정리해 발표하겠습니다. 네, 재정경제부 1차관 이형일입니다. 사전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처 경청 토론회와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크게 6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준공업 지역 등 도심 유유부지를 활용하거나 공공기여를 전제로 비주택 용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토론회에서 있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에서는 특정 지구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의무를 합리화하여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추가로 온라인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율 인하, 재건축 부담금 완화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주택수 제외 등을 통해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의견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임대주택을 공공과 민간 중 누가 더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민간 임대 공급을 확대하자는 상반된 의견이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공히 제기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급 위축 효과를 감안하여 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대립된 의견이 있었으며 온라인에서는 매물 잠김이 있으므로 지역별 차등화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공분양, 공공임대 간 적정 비율에 대해서는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분양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 비율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주택금융과 관련해서는 크게 4가지 주제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출 총량 관리와 관련하여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의견과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립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총량관리 완화 의견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과 반대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를 감안하여 규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이주비 대출과 관련하여 원활한 정비 사업을 위해 이주비 대출을 충분히 공급하자는 의견과 현재 충분한 규모이며 인근 지역 전월세 안정을 위해 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세 대출 관리와 관련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 등을 감안하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전세 대출 공급 확대 의견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6개 주제의 의견이 주로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에 대해서는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있었으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하기 위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주택 가액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제기되었으며 온라인에서도 대체로 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차등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비거주 시 세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있었으며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찬성 의견과 실수요와 투기를 거주 여부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불가피한 거주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비슷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유세 위주로 운용을 하고 매물 잠김을 감안할 때 양도세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양도소득에도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보유세 인상 시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양도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개편과 관련하여 비거주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높은 공제율 감안 시 장특 공제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인플레이션 보정 장치이며 축소 시 매물 잠김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지방 이주 특례와 관련하여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 시 세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반대로 별도 과세 특례 부여 시 조세회피 악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양도세 감면 특례를 주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전문가분들의 발제를 통해 부동산 주요 쟁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미윤 명지대학교 교수께서 주택 공급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진미윤입니다. 저는 지난주 국토부의 주택공급 토론회에서 폭넓게 논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오늘 주거 안정에서 주택 공급이 얼마나 중요하며 앞으로 이 막힌 공급의 물줄기를 어떻게 열어갈지에 대해서 7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시적인 주택 공급의 감소가 아니라 주택 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이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특히 착공 물량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준공 및 입주 물량의 감소 그리고 기존 거래 시장에도 매물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전세 사기 이후에 임차인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 비아파트에 대한 신축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비아파트는 청년, 1인, 신혼부부 등 이분들에게 아파트에 비해서 적은 보증금과 월세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주거 선택지이지만 비아파트 감소로 인해서 주거 선택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허가가 착공으로 또 착공이 준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먼저 6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인허가 토지 확보와 인허가를 한 다음에도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환경이 있는데요. 이것을 개선하여 착공 가능한 물량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이 다소 규제 완화라든지 이 지원이 또 어떤 가격이나 기대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전면적인 지원보다는 선별하여 차등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 정비 병목 현상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정비는 앞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열어야 할 장기 주택 공급 경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용적률과 같은 규제 완화만으로는 이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는 힘듭니다. 공사비 부담, 또 금융 지원, 부담금, 또 조합들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 단계에서의 병목 현상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다만 용적률과 같은 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또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요 부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또 어떤 집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공급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계획이나 보상이나 또 토지 조성, 교통 여러 가지 단계에서의 위험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잘 공정 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또 중앙과 지자체 공공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속도를 높인다고 체감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결국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인가라는 관점에서 실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적당한 가격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기존 용도와 토지 수요 간의 불일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것이 상당히 엄격한데요. 지금 우리들의 어떤 산업 구조라든지 고용, 소비 형태 변화로 있어서 이 옛날에 쓰여지던 또 공업 지역, 상업 지역들이 상당히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많이 보겠습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와 같은 유연화된 방법으로 주거로 전환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우려되는 사항은 주거로 이게 이제 용도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서 또한 또 시장에 또 여러 가지 가격 상승 압력과 또 기반 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이런 우려 사항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유연화, 완화보다는 또 기능이 쇠퇴하고 또 저이용 부지에 대한 우선적, 선별적, 계획적 복합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결국은 우리 수요자가 다양하듯이 공급자도 굉장히 다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임대차 시장과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굉장히 입주 자격이 엄격합니다. 하지만 사적, 개인이 운영하는 다주택 이 사이의 공백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이 중간지대를 우리가 새로운 전문성 갖춘 임대인을 육성을 하여 신축 장기 임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지원은 받았는데 그에 따르는 공공성은 잘 준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투명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임차인 보호는 잘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지원에 상응하는 의무 부과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부문의 역할이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은 그동안에 임대주택 등의 주거 안전망을 많이 확보를 했지만 이제는 경기 대응적인 역량, 그다음에 부담 가능한 시장에 대한 시장을 조성을 하고요. 이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이런 주거 사다리 역할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 지역에 대한 좀 합리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이게 뭐 조정 대상 투기 과열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등이 많습니다.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라는 효과를 겨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거래 위축이라든지 공급 감소라든지 또 국민 부담 불편들이 끊임없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첩되고 복잡한 제도 체계를 개선을 해서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또 이 대응력을 유지하지만 또 국민 부담을 또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의 흐름을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그 대토론회를 계기로 또 막힌 주택 공급의 물줄기가 다시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께서 주택금융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주택금융 시스템 재점검이라는 주제로 지난 금융부분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이슈를 정리하고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시장에서는 주거 서비스의 가치를 반영한 수요, 즉 실수요가 존재합니다. 이런 실수요에서 주택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경우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렇지만 주택은 오늘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빵이 아닙니다. 오늘 주택 공급은 3년 전 공급 계획의 결과이고 오늘 시작한 공급 계획은 3년 후에나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금융 규제로 대표되는 주택 수요 억제책도 함께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선 보고처럼 지난 금융부분 토론회에서는 주택금융의 실수요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규제 강화 또는 현행 유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우선 청년층 배려와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층의 배려는 필요하지만 세심하게 살필 부분이 많다는 의견으로 나누었습니다. 현재 청년도 나이가 아니라 청년들이 가진 배경에 의해 출발선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 청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검토하되 임차 수요, 주택 매매 수요를 분리하고 정책 지원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에 맞는 실수요 선별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도입이 되었으나 전세 가격 상승, 전세 사기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감안하면 전세 대출의 완화는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전세 대출이 보편화된 현실적인 환경을 감안하면 실수요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점진적인 감축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결론적으로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수의 개발업자, 소수의 계층만이 이익을 향유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강하게 충돌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다만 실수요의 관점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임대인 등 일부 특수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금융 토론회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더라도 제한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강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 바닷물을 마실 수 없다는 한 토론자의 말처럼 지금의 규제 완화는 미래에 더 큰 목마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실수요자가 아닌 전반적인 금융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측면에서 발상의 전환 문제를 제기해 보자 합니다. 금융 규제의 기본 틀은 양적 규제입니다. 국민들이 모두 아시는 LTV, DSR 같은 규제도 양적 규제이며 최근에 강화된 총량 규제도 대출의 양을 제한하는 수요 억제책입니다. 하지만 양적 규제보다 효과적인 규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거시건정성 관리 부담금이라는 가격 규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사회적으로 제한된 자원인 대출 자원을 특정한 차주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가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기존 양적 규제를 보완하는 질적 규제를 도입하여 가계부채, 더 나아가 주택 수요 관리의 질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택 시장은 복잡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규제로